이번 사태가 시작된 이후에 참 운명의 일주일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운명의 일주일이 아닌가 하는 수가 바로 이번 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야3당 그리고 일부 무소속 의원들의 탄핵안 표결까지는 지금 11시가 조금 넘었는데 이 기준으로 약 123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비박계가 설정한 퇴진 약속 시한까지는 약 79시간이 남았는데요. 자, 민 원장님. 네. 이 시간들을 박 대통령이 앉아서 기다리진 않겠죠? 그렇게 봅니다. 어찌됐건 간에 탄핵 열차라는 것이 무조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9일날 본회의장에서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또 더더구나 비박계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그 7일날 오후 6시까지, 저녁 6시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린다. 그렇지 않으면 명시적으로 탄핵에 참여하든 탄핵에 참여하지 않든 간에 행동을 분명히 한다라고 대통령에게 요구를 해놓은 시점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퇴진 시기를 못 박는 네. 그런 게 절차상의 문제,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가 문제지, 결국에는 7일날 오후 6시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기에 대해서는 밝힐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저는 그렇게 일단 봅니다. 네. 네, 야3당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당 대표들의 목소리는 한층 더 커졌습니다. 네. 좀 다급해진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들어보시죠. 네. 171명의 발의가 있었으니까요. 발의한 분들은 다 탄핵 표결에 찬성하리라 짐작이 됩니다. 200석이 돼야 되는데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탄핵안 통과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지 않기를 마지막 그들의 양심에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개별적으로도 연락하고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국적으로 타고 있는 촛불의 민심이나 국민의 여론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버려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열차에 동성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고 교수님, 네. 박지원 의원이 이번에 날짜를 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입장도 상당히 좀 절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저는 뭐 꼭 왔다 갔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네. 했는데 그날 1일날 발의를 해서 과연 2일날 그 상황에서 탄핵안이 의결이 될 수가 할 수 있느냐. 있었을까? 네. 탄핵안은 발의가 중요한 것 아니고 의결을 시켜야 하잖아. 가결을. 통과가 중요하죠. 통과를 예. 시켜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발의해서 안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할 거 다 했고 비박 때문에 안 됐다. 뭐 친박은 말할 것도 없고 네, 뭐 네. 비박 때문에 안 됐다고 거기다가 다 책임을 떠넘기고 우리는 손 털죠? 이건 말이 안 된다.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박지원 지금은 비대위원장이 아닐 겁니다. 아마 네. 2일부터는 김동철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어쨌든 대표께서 원내대표죠. 대표로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비박한테 명분을 주는 차원에서 좀 시간을 두고 모양새를 좀 가져준 뒤에 9일날 하자. 그 차원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네티즌들 또 일반 시민들은 이거 뭐 좀 머뭇거리는 거 아니냐 해갖고 네. 뭐 본인한테 2만 통의 그 뭐 SNS랄까 뭐 이런 이메일 문자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휴대전화가 뭐 불이 났답니다. 또 예. 국민의당도 뭐 거의 모든 이 전화라든가 이거 통화 시설이 다운될 정도의 네. 그런 호된 공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민심이 얼마나 절박하고 급박하고 간절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네. 뭐 박지원 원내대표 국민의당이 왔다 갔다 한 문제가 아니고 민심이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하야에 대해서는 하루도 더 못 보겠다. 당장 물러가라는 그런 민심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해라 이런 예, 얘기겠죠. 제대로 예. 정권이. 제가 보건 데는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12월 2일 날 사실은 표결을 하겠다. 사실관계만 그랬다가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12월 5일 날 하겠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박지원 원내대표가 참 노련하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2월 2일 탄핵이 무산되니까 본인한테 2만 통의 문자 폭탄이 날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폭탄을 우선 피하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맞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박지원 원내대표의 주장이 맞다고 봐요. 탄핵은 아니 표결을 해서 가결을 시키는 게 목표지 뭐 탄핵 자꾸 뭐 기록 세울 일이 있습니까? 무슨 네, 탄핵안 발의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문제는 자 네티즌들한테 문자 폭탄을 맞았어요. 네. 이 폭탄을 우선 피해야 돼요. 피해야 되는데 9일까지 기다리자니 너무 폭탄이 이제 계속 2만 커져요. 개가 아니고 20만 개가 날라오게 생겼으니까 네. 요걸 피하기 위해서 좀 왔다 갔다 한다는 비판을 각오하고 12월 5일 제안을 했던 거예요. 네, 좀 당겨보자 하는 그런. 아니 당겨보가 아니라 문자 폭탄을 피하자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전 네. 문자 폭탄을 피하자고 그래서 피했잖아요. 12월 5일로. 그래놓고 결국은 본인이 당초에 목표했던 12월 9일까지 간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러면은- 본인이 목표했던 28표 이것도 계속해서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도 하여튼 박지원 원내대표 속으로는 지금
겉으로는 주장을 못하지만 속으로는 여하튼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12월 7일까지 입장을 표명해서 이렇게 표명하거나 또는 안 하면 그 가결시키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아마 비방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예, 자, 예. 예,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하고 또 더불어서 이 추미애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굉장히 또 조급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조급한 점을 보였는데 헛발질도 좀 있었고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좀 이렇게 협조적인 자세로 가고 야권 공조를 좀 탄탄히 하고 갔으면 굉장히 매끄럽게 됐을 텐데 네.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구걸하지 않겠다. 심지어는 막 부역자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정말 탄핵 열차에 뭐 동승하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자, 이 키를 쥐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여당의 비박계. 둘로 지금 나눠져 있는 형국인데 김무성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 온건파와 강경파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월 말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이 되면은 굳이 탄핵을 가지 않고 그걸로 우리가 합의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제안을 했고 대야 협상이 안 되면 탄핵에 참여하는 게 맞다. 이 입장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나뉘고 있는데요.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30시간의 철군 법칙으로 유명했잖아요. 이번에 또 그 철군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와요. 저는 뭐 그 이전에 뭐 그 당대표 할 때 나왔던 건 30시간 별초하고 이번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3차 담화문은 사실 저는 그거는 잦은 사태는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였지만 네. 여하튼 그 후에 변동에 있어서 4월 말 잦은 사태 아니 당론으로 이제 제시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7일 안에 대통령께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가 지금 좀 기정사실화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김무성 대표는 4월 말 퇴진을 한다면 굳이 탄핵을 할 필요가 있느냐. 탄핵이라는 게 헌재에서 법에도 있지만 파면함에 그치는 게 탄핵이거든요. 네. 자진 사퇴 안 하겠다는 대통령을 나가게 하는 게 탄핵인데 뭐 4월 말이면 너무 길다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적당하다고 하는 뭐 의견도 다양할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잦은 사퇴를 하게 되면은 시한이 박히면 뭔가 로드맵을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탄핵 그 심리랑 결정을 받으려면 언제 결정이 내려질지 네. 모르니까 불확실성을 그래도 확실하게 좀 확실성으로 바꿀 수 있다는 면에서의 저는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 그 유리한 점도 있고 그리고 새누리당의 전 대표이고 이제 그 대한 보수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고육직책이지만 이 그 보수 세력 안에서의 대선 후보도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전의 30시간의 법칙이 오로지 개인적인 살아남기였다면 이번은 그렇게는 폄훼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 편집장께서 보시는 이 30시간 법칙 이번에는 좀 다르게 보시는다는 그렇죠. 아니 저도 이수희 변호사와 비슷한데 법률에 보면은 사정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정 변경. 네네. 저는 그동안에 김무성 전 대표가 봤던 30시간의 법칙이라는 거는 본인이 얘기해놓고 누가 이렇게 뭐 반대를 하거나 반격을 받으니까 그거를 뒤집은 거였거든요. 네. 그러나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사정이 바뀐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자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그 12월 9일 표결 그 전에 아니 내가 자진해서 나가겠다 그러면 아니 굳이 탄핵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탄핵은 불확실한 거고 이 자진 퇴진은 사실 확실한 거예요. 예. 만약에 12월 9일 날 탄핵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 그럼 법대로 합시다라고 네.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퇴진할지 아무도 몰라요. 네. 오로지 이제 헌재에서 180일 이내. 근데 그 180일 넘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안 내려주면 그렇죠. 결정 내리고 하나만 얘기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자 세월호 7시간 이 문제가 이제 헌법상의 뭐 국민 생명권 이걸 위반했다고 그러는데 소추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야당에서 제기한 네네. 소추안에 보면 아마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도요. 한 달 동안은 다툴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네.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보면 네. 저는 조금 더 분명한 그 어떤 정치 일정, 투명한 정치 일정 이쪽으로 가는 거는 탄핵보다는 오히려 네. 본인이 공표해서 하야하는 게 분명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김무성 전 대표가 30시간의 법칙이 아니고 사정이 바뀌어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친박 구인회는 지금 매일같이 작전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원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본격적으로 모인 건
한 달 전쯤이다. 매일매일 모여서 서청원 의원을 중심으로 정가균, 원유철, 정우택 등 고정 멤버들이 매일 모여서 이 모임의 결론을 이정현 대표를 통해서 청와대에 전달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모임이 알려진 게 이제 남경필 지사가 봤다고 하면서도 확정적이 됐거든요. 본인들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모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모여서 문제는 무슨 이 이야기를 하느냐. 민심을, 그렇죠. 무슨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민심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 제대로 파악된 민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모임이 계속 그 특성상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한번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수비 작전회의다 이 말씀이죠. 친박 중심으로 해서 예. 완전히 방어, 진지 구축을 하는 작전이기 때문에 예. 민심과 동떨어지는 거고 저 모임이 저런 그 아주 민심과 동떨어진 결과를 내면 낼수록 새누리당의 앞날은 험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박근혜, 예. 저는 아까 뭐 두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저는 지금 그 바로 친박 구인 회. 회. 이 모임에서 아마 담화의 어떤 방향도 크게 설정이 됐지 않았겠느냐 예.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아마 김무성 대표도 다 정보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들었을 알고 있을 겁니다. 거다. 들었을 네. 거고. 그런다면 지난 담화의 진정성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도 알고 있을 텐데 문제는 이 정치적 신뢰 아닙니까? 네네. 박근혜 대통령 그 담화를 보고 뭐 웬만한 패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이건 진정성이 없는 거다. 네. 탄핵을 전열을 흩뜨리기 위한 대오를 흩뜨리기 위한 그런 정치적 노림수밖에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네. 그게 딱 나오자마자 그동안까지 탄핵에 앞장서겠다. 또 뭘 어떻게 했다. 탄핵을 받더라도 사법 처리를 받아야 한다는 김무성 대표가 딱 회고를 해버릴 때 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4월 뭐 언제 퇴진한다고 정치적 약속을 하더라도 네. 뭐 그것이 뭐 탄핵으로 가든 아니면 자진 사퇴로 가든 뭐 결과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네. 과연 박근혜 대통령 말을 믿을 수가 있느냐? 네. 정치인들의 말을 과연 어떤 상황이 그 중간에 생길 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본인 스스로가 다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이 네. 돌아서는데 과연 이 탄핵이라는 열차를 멈춰놓고 갈 경우 야당은 물론이고 비박도 이렇게 회군해갖고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 친박과 어떻게 봉합하려는 그러한 꼼수들이 보이기 때문에 네. 이 탄핵을 일단 해놓고 탄핵을 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정치적 타협을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요. 끝장 토론을 제안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탄핵 약속 전에 이제 하거나 그 시점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게 예고가 이미 됐다. 3차 담화 말미쯤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은 무거운 말씀을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다음에 여기도 말씀드렸듯이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고 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고 싶은 것도 그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끝장 토론은 아닐 것 같고요. 언론이 붙인 이름입니다. 예, 네. 뭐 이전에도 안 하신 걸 지금 와서 어떻게 하시겠으며 저는 저게 생방송은 아니고 아마 녹화를 해서 나올 거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던데 만일 지금 3차 담화문까지 했던 그 기조 그대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제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국민들의 부활을 더 도울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거는 진정이 될 게 아니고 네. 지금 대통령께서 계속 공적인 사업이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끝장 토론이 정말 문자 그대로 담화가 아니고 예. 끝장 토론이 되면 질문도 많이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또 그 답변에 대해서 또 그 꼬리물고 답변이 답변이 뭐가 나오고. 문제가 예, 이런 예. 식으로 해서 이제 다이어리, 그다음에 정우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취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네. 제3자 뇌물로 볼 만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끝장 토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네. 기자들이 정말 물고 늘어지는 식의 여러 가지 취재하듯이 하면 네. 저는 답변 못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장 토론이라는 진정한 의미의 그 토론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짤막하게 한 말씀 붙이면은 뭐 끝장 토론을 하든 뭐든 좋은데 진실을 밝히는 그런 회견이 돼야 하는데 네. 지난번에도 밝혔습니다. 그 K 미르스포츠에 대해서 수석 비서관회에서 설명을 다 했는데 네. 그것이 사실이 아닌 걸로 다 드러났잖아요. 대통령이 그때 다 해명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취지로 했다고 네. 뭐 담화에서도 했지만 그렇지 않고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토론을 하는데 또다시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변명해갖고 여론전으로 간다면 하나만 한 거니까 그런 건 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요. 시계를 좀 과거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특검이든 또 이런 토론이든 박 대통령이 별로 변하지 않을 것 같다. 4차 담화를 해도 토론을 해도 마찬가지다. 이런 모습을 예고하는 모습이 2007년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경선 때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혹은 이것저것 막 나오는데 어떤 실체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게 실체가 있는 얘기들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있고 실체가 있다 한다면 그거는 마땅히 비난을 받아서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답변이 나와 있긴 하네요. 만약 이게 실체가 있다고 나온다면 그것은 제가 모르는 일이다. 지금 답변이랑 똑같지 않나요? 아니, 그런데 저건 2007년 상황이잖아요. 네. 2007년에는 이제 대선 후보로서 그 당시에 이런저런 뭐 증거들이 안 나왔어요. 뭐 최태민 얘기도 있고 할 때. 그러니까 예. 최태민 얘기도 있는데 최태민 씨에 관해서 뭐 중앙정보부가 뭐 몇십 년 전에 조사한 거 뭐 그런 거 정도밖에 없었다고요. 저 당시에는. 네. 그러니까 자 그거와 지금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짜 온갖 증거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거를 그대로 깨알같이 받아 적은 안종범 전 수석의 메모도 있고 본인의 육성이 들어가 있는 휴대전화도 있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한테서 또 검찰이 뭔가 이렇게 뭐 받은 네. 응? 증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대로 남아 있는데 대통령이 본인의 목소리를 부인하지 않는 한 이거 내 목소리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 어떻게 저 많은 증거들을 하나하나 만약에 기자들이 따져 들어갈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부인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검찰의 조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받지 않는 것도 결국은 검찰이 그런 추궁이 있을 경우에 박 대통령이 그걸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유경재단이다, 최태민 씨다 이런 갖가지 의혹에 대해서 또 한 사람의 자매인 박근영 씨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다. 이것을 전하는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의 얘기 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최태민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단 관련 업무에 지나치게 개입하자 당시 박근영 씨는 최태민 씨를 내보내야 한다고 충고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최태민을 언급하면 천벌받는다며 그를 감쌌다. 과거 얘기긴 합니다만 저 대목 천벌받는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지금 저 때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2007년도 뭐 기자들 그런 또 그때 검증 그 자리에서도 천벌받는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최태민 씨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신뢰 그런 것도 있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최태민, 최순실 일가와는 어떠한 관계인지는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뭐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어떤 종교적 어떤 신념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나와 있는데 어쨌든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은 본인의 그랬던 믿음이랄까 한번 가졌던 생각 그게 바뀌지 않은 것. 지금 저렇게 촛불이 나오더라도 그 만나고 오신 뭐 전에 원로분들인가 그분들을 통해서 나온 얘기를 보면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이라는 게 참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네. 1994년 여성 잡지인 우먼센스와의 인터뷰 여러 번 나왔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한 얘기 대학 1학년 때인 1976년 그림에 여러 번 나오죠.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 봤다. 그때 흥사단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참가한 적이 있다. 직접 만나본 것은 얼마 안 된다. 그러나 계속 지켜봤는데 참 깨끗한 여자란 느낌 들었다. 흐트러짐 없고 욕심도 없다. 게다가 물러설 줄도 아는 사람이다. 아버님도 같은 생각이셨던 것 같다. 이수희 변호사님, JP는 5천만이 달려들어도 물러서지 않을 거다는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최순실 씨의 어떤 믿음이라는 거는 지금 이 게이트의 뿌리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07년 상황하고 지금 대통령이 다른 면이 있어요. 2007년 경선 당시에는 최태민 일가에 대한 의혹 제기를 많이 했지만 실체가 없다 그러면서 그 두둔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2차 담화문에서 울먹이면서 마음으로야 이미 인연을 끊었지만이라고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면서 앞으로 사사로운 뭐 인연은 갖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대통령은 지금은 단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순실의 비리는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검찰 보고 수고했다고 하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 유체이탈 합법처럼 나온 게
뭐 안종범, 최순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나는 아니다. 나는 정말 사심 없이 공적인 사업을 했다. 그게 지금 대통령의 기조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조가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번에 걸친 담화에서 한 가지 주제 아니까 나는 순수한 의도를 가졌다라고 계속해서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자, 순수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순수란 말을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심어줬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1987년 여성 잡지와의 인터뷰에 나오는데요. 순수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보시면 아버지가 유병수 여사의 충격적 사고로 인한 당시의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는 의도. 여기서 아버지는 최태민 씨입니다. 그렇죠. 구국봉사단이란 순수한 민간단체 모임 만들었고 대표 자리를 박근혜 씨가 맡아줄 걸 바라는 건의서를 청와대에 넣었었다. 자, 그것도 나오면요. 유 여사께서 해오셨던 일에 대한 구심점 박근혜 씨를 중심으로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냐는 당시 발기인들의 순수한 의도였던 것 같다. 또 나옵니다. 박근혜 씨는 구국봉사단의 의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여 명예총재가 됐다. 자, 순수란 말이 계속 나와요.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죠. 최태민 씨가 여기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는 것은 늘 선이고 순수하고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주고 다른 사람들이 다시 왜곡시키냐. 이런 그 유태이탈적 화법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순수한 의도로 시작해가지고 다 챙길 것, 아주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챙길 것 챙기고 다 권력이고 재산이고 다 했지 않습니까? 이때면은 저 구국봉사단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기업들한테 돈 뜯어서 그 김재규 중앙정보 보고서에 수십 건이 갖다가 보고돼서 박정희 대통령이 친구까지 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 뒤로 또 보고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아무리 또 동기가 100번 양보해서 동기가 순수하더라도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 씨도 책임에 대해서 절대 면탈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순수라는 말을 왜 자꾸 할까요? 사실은 순수함은 그 사람의 언행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구국봉사단을 했는데 그 구국봉사단의 모금 과정이나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자기가 주장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자기는 계속 순수함을 주장하잖아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원래 동기 자체가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순수하다는 얘기를 계속 바깥에 표현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 구국봉사단 만들었을 때 최태민 씨가 하는 네, 일이 네. 저 재벌들한테 전화해서 돈 가져오라고 하는 일이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말끝마다 말머리마다 정말이다, 정말이야라고 하는 사람 치고 정말이다는 말 하는 사람 없다. 이런 생각도 나고요. 자, 여기서 이 변호사 제외한 세 분과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